안녕하십니까.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외교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유, 그러게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방문을 했는데 예. 공중파라든가 종편, 언론에서 별로 이게 다루질 않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 순방 소식에 이제 불과한데. 네네. 전 아주 낯뜨거워 지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참담한 외교예요. 네네. 이거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아, 제가 그렇습니까?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근데 언론에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니, 보도해놓고 왜 문제인지를 모른다니까. 네. 예. 그럼 제일 자극적인 것부터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예. 김건희 여사가 예. 리투아니아에서 경호원 16명을 대동하고 5개 지점을 방문해서 쇼핑을 했다. 그 5개 그래가지고 지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예, 5개 지점은 뭐냐면은 럭셔리한 매장이에요. 네. 그게 보니까 부티크 쇼핑 매장이라네. 이게 최고 럭셔리 매장이라네.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또 거의 패션쇼를 방불케 하는 네네. 이런 것에다가 거기가 매장이 5개인데 그걸 싹 다 갔다는 거예요. 이야, 열심히 하셨네. 예. 그래가지고 이게 현지 언론에 보도가 된 거예요. 인터넷 신문이라고 현지에 네. 제이몬 모네 뭐 이런 게 있고 리투아니아 언론에 나왔네요. 15미닛. 네네. 여기 두 군데에서 50세 스타일의 아이콘. 네. 방문 일정 중에도 유명한 가게를 들르다. 요게 기사 제목이에요. 이분들은 리투아니아 언론은 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건 아니고 자기 나라가 이제 관광지로서 훌륭한 국가다 이런 걸 홍보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래서 했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 기사에선 다양한 행사에서 적합한 옷차림을 선보여 해외 언론의 찬사를 받아왔다. 찬사를 받았다. 네. 그의 세련된 취향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다. 패셔니스타네. 완전히 뿅 갔네. 완전히 뿅 갔어. 물건을 이렇게 많이 팔아주는데 뿅 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퍼스트레이디의 나이에 놀란다. 그는 50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모만 보고 어리다고 느낀다. 스타일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리스트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히 두 브롤리아라이 여기가 뭐냐면은 가게 중에 가장 유명한 거야. 네네. 여기를 쇼핑하는 건 절대 빼놓지를 않았다. 네. 거기서 나오는 장면이 촬영이 된 거예요. 경호원이 그때 7, 8명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빌뉴스 시청각 광장을 싹 쓸었다. 네. 그 주변 그 5개 지점. 관광을 하러 가셨지만 본인 스스로가 관광 상품처럼 이렇게 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오셨네요. 예. 그다음에 그 명품 쇼핑 가게가 있었나 봐요. 네. 여기에 이제 럭셔리 패션 부티크. 여기서 물품 가격을 보면 인스타그램과 여러 고가 브랜드를 모아서 팔고 있는데 수십만 원대의 티셔츠와 샌들, 수백만 원대의 드레스, 구두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쇼핑을 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리투아니아에선 신기하겠지.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저렇게 휘저고 다녀 무슨 아이돌이야? 뭐야 뭐 이러고 경호원들이 7명이 따라다녀? 그런데 새로운 한류 느낌인데요. 국내 국민들 생각하면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거든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냐면은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있잖아요. 그 김건희 일가 부지에다가 쇼핑몰을 유치하려는 사전 명품 브랜드를. 왜냐하면 그 땅을 놀릴 수가 없다고. 그런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종점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인근에 IC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1.5km 무슨 IC가 있죠. 남양평 IC가 있죠. 남양평 IC가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개발 예정지가 되고 그러면 또 보니까 새로운 뉴스에 거기 고속도로 휴게소도 생긴다네. 그러면은 휴게소가 있고 IC가 있고 이 옆에 땅이 있단 말이요. 프리미엄 아울렛. 그렇지. 이야. 그 땅을 왜 놀려? 강남하고 30분 거리니까 프리미엄 아울렛. 제대로 그림 나오는데요. 그림이 나오는 거라고. 거기에서 이제 파는 게 이번에 리투아니아 가서 집중적으로 들린 게 뷰티크라든가 명품 구두, 가방, 그다음에 이제 의류, 이제 이런 거니까 거기에 패션의 아이돌로 돼 있고 그래 리투아니아 가서 사진 많이 찍었을 거야 아마. 나중에 광고 모델로 해야 되니까. 리투아니아는 못 가보셨죠? 안 가봤어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 발트 3국 중에 하나죠. 네, 제가 그 에스토니아 가봤거든요. 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예, 예. 예, 3개국이죠. 그 도시 예쁩니다. 구도심이 정말 예뻐요. 그렇군요. 정말 화보 제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자고 졸랐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게 참 대놓고 하는 집안이야 거기는. 네, 네. 땅을 사도 대놓고 하고 예. 고속도로를 바꿔도 대놓고 하고 뭐 명품 호화 쇼핑하는 거 대놓고 하는데요 여기가. 국민들 그런 거 상관없어요.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 불었지 네. 논란이 있었던 거 생각납니다. 그럼요. 그거는 약과도 못 됐습니다, 진짜. 약과도 못 돼요. 약과도 못 됐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좀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 싶은데요. 네. 정상 외교라는데 보통 그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가 꼭 따라가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그 싱글이나 트윈이냐는 그때 어떤 그 행사의 성격 그런 거에 따라서 하는데 공식 회의가 있는 자리를 잘 안 따라가요. 네. 예를 들어 국빈 방문이라든가 어떤 축하 행사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좀 따라가죠. 나토는 국제기구 회의잖아요. 네. 근데 꼭 영부인이 따라가서 영부인들끼리 뭐 교류를 한다거나 이런 그 공식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어요. 네. 아니 그런데 이번에 그 현지 언론에서 이 쇼핑 기사를 쓸 때도 뭐 동물복지라든가 네. 문화예술에 대한 조약 역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더라도 국정 수행의 동반자라 그랬기 때문에 네. 이 자체를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매력 자본을 활용하겠다는 게 매력 자본을 활용한다. 매력 자본.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의 그 성과를 더 강화한다고 네네.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외교 프로토콜을 따진 게 아니죠. 외교하러 간 건데. 참 야,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럼요. 일각에서는 이제 이 넌센스인데요. 김건희 여사를 또 다른 그 과거 유명한 대통령들의 영부인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자, 1번 제클린 케네디, 2번 에바 페론, 3번 마르코스 이멜다. 자, 의원님 그 중에 혹시 있습니까? 글쎄요, 저 행태적 특징으로 보면은 네. 이멜다에 가깝죠. 거기가 이제 의류와 신발, 네. 이런 걸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네네네. 구두 2,000컬레.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시에 그때 이순자 여사가 이제 화가 많이 났다. 네. 왜 같은 이 씨인데 쟤는 구두가 2,000컬레고 네. 자긴 땅이 많았으면서. 이순자 여사는 원래 또 부잣집. 그럼요. 네. 기본이죠. 그러고 이제 그 또 누구 얘기하셨습니까? 제클린 케네디. 제클린 케네디. 거기는 이제 그 일종의 어떤 그 뭐랄까 섹시함, 스토리, 네네. 그다음에 비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독자적인 아이콘이 대신 하나의 캐릭터. 에비타. 에비타는 이제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그 뮤지컬 그거 마돈나가 그 노래 부를 때 반죽어. 좋아했습니까? 아니 노래 좋잖아요.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좋잖아요. I had left now. 가사는 생각 안 나요. 그런데 그게 아주 명곡인데. 네. 근데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그 폐해가 그 포퓰리즘 폐해라고 하는데 패론주의에 그렇죠. 그가 말도 못했죠 사실은. 그 뒤에 쭉 내리막길을 갔죠. 그래도 사실 그 에바 페론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직접 개입을 해 들어갔잖아요. 네. 복지 정책이라든가. 그건 인기가 많았어요. 네. 뭐 그런 면에서는 그건 또 나름대로 어떤 사회 정책이고 복지 정책이었다. 물론 그 가치는 인정을 하는데 지속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네. 그런 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나토라는 이 국제기구의 이건 뭐 다자간 외교죠, 그죠? 네. 다자간 회의에 영부인이 따라가서 과도한 독자 일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니 그런 거 할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의 국정 수행의 동반자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뭐 제왕적 대통령제 포기하고 이제 뭐 이원집정부제다 뭐다 이런 걸 개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개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저 정치 체제가 이원집정부제. 저 부통령으로 가는 거거든. 부통령을 하는 거거든. 국정 수행의 그 일익을 책임지러 간 거기 때문에 저게 이원집정부제.
제가 앞에 3명 저기. 여성분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 거기도 이혼 집정 문제 그렇죠. 됐어요. 거기. 제클린은 그런 부분이 아닌데 선진국이 아닌데 이멜다가 복지부 장관했습니다. 네, 마르코스 정권에서. 예, 그리고 에바 페로니 부통령 입후보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미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반열에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정치 체제가 바뀌었는데 뭐하러 그거 네. 괜히 2번이랍니까? 네. 저희가 뭐 난센스처럼 약간 조롱하듯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와 활동에 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하는 날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발사했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언론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 가가지고 뭐 아주 장난치듯이 나토 정상들한테 심각하게 말한 거예요. 그거 장난 아닌데. 근데 심각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심각하게 얘기한 네. 연설에서 얘기한 거는.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 이거 국내 언론에서 지금 이걸 안 쓰는 게 뭐 사실 보도만 하고 나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네네. ICBM을 쐈다. 그 미사일은 베를린을 때릴 수 있고 런던을 때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회의장을 때릴 수 있다. 여기 빌뉴스. 예. 장소가 빌뉴스거든요. 네네. 여기도 때릴 수 있다. 근데 말을 그딴 식으로 하면 듣는 영국, 독일, 참 리투아니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북의 미사일이 여기 때릴 수 있다 그러는데 아니 같은 시간대 우리 합동참모본부에서 발표가 어떻게 나왔냐면 네. 북이 화성 18형 그 미사일을 쏘긴 쐈는데 완성된 미사일 아니다. 그러니까 그 탄두의 재진입 다시 그 낙하가 되는 걸 성능 테스트 하려면 정상각도 발사를 해봐야 되는데 네네. 이건 고각 발사. 그러니까 비정상 발사만 했다. 그건 로켓 시험이다 아직. 네네. 그래서 완성된 미사일 아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전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제 실전에 배치되지도 않은 미사일을 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여기 때려 이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분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전, 방산, 반도체 그 얘기 많이 하고 대한민국 마케팅을 하는데 왜 북한 미사일 마케팅까지 영업사원을 하시냐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 시장에 대한 침공입니다. 나토는 러시아 미사일을 대적해야 될 그 시장인데. 아니 베를린하고 런던에 이미 떨어질 미사일은 러시아에 1000개가 넘어. 네네. 1000개가. 네. 전술핵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러시아 지금 적성국이 돼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미 피로해 죽겠는데 네. 아직 실전 배치도 되지 않은 미사일을 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그 베를린, 런던 때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쩌면 말을 그렇게 밉살스럽게 합니까? 그렇죠. 이제 유럽 사람들은 러시아의 핵이라는 게 민감한 존재인데 네. 그것도 전혀 근거 없는 것까지 가지고 와서 더 보태야 아니, 되지 그리고 이렇게 북한이 이야기하니까. 베를린하고 런던을 왜 때려? 거길 왜 때리는데 북한이? 네. 근데 이걸 제일 첫 번째 연설 첫머리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뉴스부터가 내가 이제 듣다 보니까 네. 황당하게 까부러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첫 번째 엽기 장면이에요. 이게 뭐 국격이고 뭐고가 없어. 이게. 야, 거의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시장통에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자 북한 미사일 이거 있잖아. 쏘면은 런던도 날아가고 베를린도 날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럴 때 듣는 정상들 속으로는 어떻게 했을까? 나 같았으면 별 미친놈 하나가 회의장에 와가지고 그러게요 진짜. 진짜 기분 잡치게 만드네 저거 진짜.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데 그래. 여기다가 대고 그래서 네 사는 런던에 떨어져 베를린에 떨어져. 나 저 미친놈 하나 때문에 죽겠네 진짜. 요렇게 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엽기로 일단 정상회담을 시작했는데 그 뒤로 엽기가 계속 나와. 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있어요. 네. 이번에 역대급 양자 회담을 한 겁니다. 총 13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 뭐 그거는 뭐 원래 하러 간 거니까. 토너멘트도 아니고 리그전도 아니고 진짜. 자기가 어디 가서 뭔 말 했는지 다 잊어버릴 거야 아마.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갈 때부터 얘기한 게 뭐냐면 원전, 방산, 반도체예요.
원전 방산 반도체. 예, 원래는 원전 방산 인프라인데 인프라인데. 실제 가서 한 얘기를 이렇게 보니까 반도체가 더 많아. 네. 예. 그러면은 봅시다. 작년 7월에도 이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왔었어요. 스페인에서 했을 때. 예. 버킷리스트죠. 그렇죠. 아름다운 관광지. 왔었어요. 예, 지금 올해 두 번째인데 네. 작년하고 우선 레파토리가 똑같은데 작년에 아무 반응도 못 얻었거든. 네. 그런데 작년에 돌아올 때 기내에서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고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네.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원전을 팔라고 한국형 원전을 팔라고 카다로그를 수백 개 갖고 갔다. 스페인에 가면서. 그래가지고 유럽이 요즘 한국형 원전에 관심이 많다. 유럽이요? 유럽은 제가 아는 바로는 탈원전 추세로 알고 있는데. 탈원전 추세인데 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분위기를 바꿔놨는데. 전력 수급 문제가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원전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카다로그를 가지고 가서 그걸 다른 나라 정상한테 설명까지 했다. 내가 그때는 이제 집권 초고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집권한 지 2달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 갖고 치사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그랬는데 올해 가서 11개국 정상한테 한국형 원전을 설명했고 나토에 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계속 반복 스토커처럼 하는 거예요. 한국형 원전. 그다음에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한국 무기 네. 좋다는 영업 사원을 했고 네. 이번에 폴란드를 간 게 무기 파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원전 얘기하러 갔다 이거예요. 여기 두 개가 다 있는데 폴란드는 특별히 가겠다 이거. 한국 무기 분명히 산다는 거죠. 네. 이미 폴란드는 이제 뭐 흑표 전차가 구매하겠다고 K2, 이야기했죠. 예. 그런데 내가 나 뜨거워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다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네. 이 방산과 원전은 있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어떤 그 시장의 원리가 블랙마켓, 즉 암시장의 논리로 작동하는 시장이에요. 네. 모든 거래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공개 경쟁도 하고 그런다 그랬지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성과가 나와도 어떤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서 막 홍보하고 자랑할 성격의 상품이 아니에요. 우선 무기는 분쟁을 촉진하고 원전은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에 반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 이미지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인류에 대한 대량 살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더라도 업체가 앞서서 마케팅을 하고 정부는 뒤에서 조용히 지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국제 무기 거래나 원전 거래는 투명하게는 한다. 이런 걸 국제 규범으로 만들어서 오픈을 하는 거지. 네. 이걸 갖다가 정부가 무기만이 판다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런 걸 갖다가 대통령 장관들이 나서가지고 한국 무기 좋습니다 하고 자기가 직접 무기 중개상이 되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나 007 영화에 그 무기 중개상들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다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아니 그런데 이거를 국내 언론이 이런 어떤 규범적 판단을 못 한다는 게 전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제가 작년에 한국이 그 무기 수출 10위 안에 들었다라는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인용된 자료가 어디 건가 하면요.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맞습니다. IISS. 그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에서 그 자료를 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이 나라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에서 그 자료를 낸 거 아닙니까? 순서를 매긴 거잖아요. 그게 이제 스톡홀름이 스웨덴인데 거기가 뭐냐면은 국제 평화연구소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갔어요. 그랬는데 스웨덴이 또 무기도 좀 파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많이 팔아요. 그래서 이제 대사관에 제가 공문을 넣죠. 언론사 할 때도 스웨덴 방산 좀 취재 좀 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못 도와드립니다. 하고 싶으면 업체로 직접 연락하세요.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우리 무기 좋다보다 홍보하는 나라 아닙니다. 이게 정상국가예요. 정상국가. 이게 정상국. 품격이 있고 교양이 있는 나라죠. 그렇지 무기는 업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것인데 우리는 업체보다 대통령이 하는 건데 제일 황당한 거는 작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비전을 대통령이 연설해서 국정 목표. 이건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 야. 그리고 올해는 목표액까지 나왔거든. 150억 달러라고. 지금 전쟁 나니까 제일 좋아 죽겠대 아주. 이제 한국 무기 이제 잘 팔린다고. 그랬는데
이 150억 달러가 이게 그 계약 기준이기 때문에 총사업비 기준인데 이거를 갖다 그러면 매년 연부액으로 하면 7, 8년에 걸쳐 받는다고 치면 끼케야 1년에 3, 40억 달러 버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제조업급에서 방산이 이 정도 목표 달성한다 한들 네. 그 차지하는 비율이 0.00001%예요. 3, 4천억 되네요, 그래요? 예. 3, 4, 한 5천억 정도 되는 돈인데 5조 원짜리 정도 돼요. 5조 원 정도 되는데 네. 네, 네. 그럼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이라는 게 뭐 1,000조, 2,000조 넘어가거든요. 삼성전자만 500조, 600조 하는데 뭐. 네. 예. 거기서 5조, 6조 벌겠다고. 이걸 대통령이 신성장 동력이라 그러면서 국가 이미지 훼손해 가면서 이미지 훼손해 가면서 네. 정부 목표가 다 달성돼도 그 규모를 가지고 대통령이 1년 내내 무기 방산 수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정부 매체가 다 동원돼 가지고 방산 원전 인프라 수출 그걸 패키지로 한대 또 요즘은. 거기에다가 원전은 네. 한국형 원전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에 일어난 이후로 미국, 일본, 한국, 독일 등이 탈원전의 길로 다소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원전 수출하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예요. 네, 네. 거꾸로 서방이 원전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그건 태도로 돌았으면 중국, 러시아가 득을 본 거거든. 네, 네. 그러면 서방은 옛날 원자로가 아니고 소형 원자로로 다 돌았었어. 차세대 신원자로라면 그 SMR이라 그래요. 네, 특히 이제 프랑스 쪽에 그런 식으로 완전 바뀌었다고. 저도 한번 바뀌어가지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다 보니까 한국같이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한 그런 원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꿔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형 원자로를 유럽 가서 팔겠다는데 미친놈이죠. 뉴스를 보긴 봤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가스를 유럽으로 공급을 안 하니까 전기 만드는데 힘들다. 원전 지을 것이다. 야.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를 빼놓고는 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윤석열 대통령 한 명밖에 없어. 참다. 근데 원전 카다로그까지 가져가서 그 보험 설계사가 설명하는 것처럼 네. 고객님 이 상품 말이에요. 이거 보장도 되고 저거 보장도 되고 안전하고 네네. 이 짓을 했다는 거지. 이 외국 정상화. 왜냐면 그 정상 입장에서는 왜 미친놈 하나가 와가지고 그 저 보험 영업 하듯이 그냥 내 보험 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스토커처럼 얘기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또 하고. 그거를 007 영화에서는요. 요즘 죽음의 무역상 이렇게 표현해서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007 영화를 제가 워낙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죽음의 상인이라고도 하죠. 네. 이런 건 린다김이 한다거나 린다김. 이러면 내가 이해가 가. 또 린다김하고 내가 워낙 친하고. 아, 그러세요. 네. 워낙 그 전설의 무기중개상 하도 내가 그 인생이 궁금해가지고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세계를 들여다봤거든요. 린다김 씨도 나이가 이제 한 70 중반 가까이 되죠. 그 정도 됐죠. 네. 뭐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제가 아주 깜짝 놀랄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릴게요. 미국 계시죠? 아니 한국에 있어요. 저도 한번 뵙고 싶습니다. 예. 네, 궁금한 한번 이야기들이 여기 많았어요. 마키아벨리에서 초청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랬는데 세상에 대통령이 할 짓이 없어 이거 합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충격적인 사실들하고 연결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지금 아주 거의 뭐 정부가 매달리다시피 하는데 네. 지난번에 이탈리아 언론에서 물론 이탈리아 언론이라는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우디 이태리에 밀려서 3등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물론 이태리 언론이라는 건 좀 참작을 해야겠습니다만은 대체적인 평가가 최소한 사우디에 밀리는 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격이 사우디만 못합니까? 아니면은 능력이 못합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근데 유럽에서 거의 표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나는 이런 것 때문이라고 봐요. 아니 무슨 와가지고 유럽은 자유주의 가치와 문화의 전통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런 국가의 품격을 따져요. 그렇죠. 그리고 가치 외교라고 할 때는 작년 놀랍게도 외교라는 게 원래 유럽이라는 데는 귀족들이 하던 거잖아요. 예, 예, 봉건 영주들로부터 외교라는 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유럽의 가치, 이 대서양 동맹이라고 하는 건 가치 외교인데, 가치 네. 동맹인데 작년 나토 정상 성명 또는 작년에 발표된 나토 전략 지침 네. 이게 이제 10년 만에 개정이 된 문서거든요. 그거 한 60개 항으로 돼 있는데 그거 한번 정독하면 재밌어요. 네. 그리고 올해 나토 정상선언이 나왔고 한국하고는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제안을 해가지고 한국하고 맞춤형 협력 그 안을 네.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그게 11개 항인데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이런 거예요. 기후 위기 불평등.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또 환경과 여성.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토라 그러면 군사 동맹만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나토 공동 성명에서 노동 존중, 여성과 소수자 보호, 네. 네. 그다음에 기후 위기에 대한 협력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저기 올해도 실제 체결된 공동 성명을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거 우리가 협력해야 될 미래 나토의 사회에 가치. 대한 이 국제적 가치를 새롭게 이제 첨가시켜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나토는 유럽은 그런 자유주의 문화와 어떤 생태주의가 발전한 게 이 문서에 다 담겨 있는데 네. 여기 가가지고 한국 무기하고 한국 원전이 좋다고 떠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돌아오면은 표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래서 부산 엑스포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사우디보다 소프트 파워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에? 사실 그 나토에 우리가 회원국도 아니잖아요. 업종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바로 그 질문에 내가 지금 답하려는 건데 네. 세 번째 엽기적 장면이 나와 이제. 네. 이제 거의 정상적인 내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시츄에이션이에요. 네. 그 AP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네. 사개국. 4개국 초청을 받아갔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네. 그 4개국 공동 기자회견을 했어요. 사회를 우리가 봤다고. 네. 윤 대통령 뭐 이것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연설에서 뭐 사개국 통일이라도 합니까? 비슷한 말을 한 거예요. 비슷한 말을요. 비슷한 말을. 비슷한 말을. 네. 그러니까 나토와 연결해서 우리 4개국이 네. 강력한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데 주축이 된다. 그거는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뉴질랜드, 호주는 제쳐두더라도 일본하고 상호 방위 조약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름없는 이야기네요. 그걸 일본하고 집단으로. 우리가 동맹국이 되는 거네요. 집단 안보라는 말의 뜻을 모르고 쓰는 것 같은데 이게 네. 국제 정치에서는 유명한 개념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컬렉티브 시큐리티라 그래요. 이 뜻은 뭐냐면은 각각의 주권을 양보해서 네. 집단적으로 하나의 국가처럼 안보를 하자는 뜻이요. 네. 그 대표적인 게 나토예요. 나토죠. 네, 나토입니다. 그러니까 가입 절차도 까다롭고 한번 들어가면 지킬 규범과 책무가 많고 그래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한 국가가 침략받으면 떼거지로 다 보복에 나서는 네. 이걸 집단 안보라고 합니다. 이걸 컬렉티브 시큐리티라고 하는 건데 이게 동아시아에선 한 번도 주장된 적이 없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공식 입장은 반대요. 네. 동아시아는 그런 안보하면 안 된다. 여기 유럽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기 다른 나라를 배제해야 되는데 네. 보십시오. 이 집단 안보의 그 저기 제1의 조건은 공동의 적, 공동의 적이 있어야죠. 공동의 위협. 네. 네, 이게 전제돼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군사적 상호 운용성이라 그래서 무기 체계와 기술을 통일해 나가고 네. 그다음에 집단 안보 총사령관이 있고 네. 집단군 사령관. 총사령관이 있고 네. 그러니까 지휘 체계가 통일되는 거고. 그렇죠. 네. 이걸 집단 안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3개국 정상을 여기 세워놓고 윤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떠들기 시작하는 건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합의된 내용도 아닌데 이게. 근데 나토 회담을 2번씩이나 가서 이 정도식으로 하면은 이제 다른 정상들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걸리지 아니,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자 외교니까 다행이지. 네.
그 나토는 수없이 많은 성명, 사전회담, 각 대통령들의 그 또 많은 연설 그렇길래 망정이지. 예. 이게 만약에 윤 대통령이 주목받는 행사였더라면은 세계에서 이제 국제정치 평론가들 뭐 전문가들이 다 동원돼서 혹시 한국에 무슨 일 있냐? 니네 나라에 저 무슨 일 있냐 지금? 아니 중국에서는 이미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답니다. 아니 중국은 네. 이 가장 민감한 게 나토의 동진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항해 시대 이래 서세동점이 있었고, 네네. 그것의 이제 절정이 1894년에 아편전쟁입니다. 아편전쟁에서 중국을 침략한 거죠. 예, 이때 서구 세력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네. 저기 중국을 난자해 버렸다고. 그렇죠. 그걸 굴욕의 세기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100년 만에 그걸 극복한다는 게 중국의 이제 역사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저기 그 유럽 국가들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는데 졸라 기분 나쁜 거예요. 작년에 보면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나라가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인데 전부 영국 이후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들이 집중적으로 모든 나라가 다 쏟아냈거든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작년에 왜 그랬을까? 그것도 북유럽 국가들이 네. 최근에 북극이 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 항로가 열려버렸는데 원래 인도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은 유럽의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제일 불리한 게 저 남쪽으로 스웨즈 운하로 내려가서 네네네. 거길 통과한 다음에 페르시아 쪽으로 와가지고 페르시아만 쪽으로 와서 인도양, 인도양 해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네네. 동아시아까지 이렇게 오는 세계에서 제일 긴 항로예요. 네, 이게. 네. 옛날에 이제 콜럼버스 마젤란이 도전했던 거 이거요. 뭐 거의 10,000km라고. 북극은 짧아. 아, 북극항로로 오면은 이렇게 길지가 않아. 그 북극항로도 사실 알래스카 옆으로 타고 내려와요.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에요. 이게 기후 위기가 뜻밖의 지정학이 돼 버렸는데. 네네. 이 저기 지금 그 우리가 이 지정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많은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배경 중에 하나도 이 북극권에 대한 러시아의 야망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보는 세력권은 세 가지예요. 네. 첫째는 옛날에 동유럽 동맹권, 뭐 폴란드, 체코, 네, 헝가리 네, 이런 네. 나라들, 로마니아. 두 번째는 구소련 국가, 구소련 국가. 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네. 그 체첸, 벨라루시 이런 나라들, 구소련 국가 이게 두 번째 세력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북극권이에요. 지금 세계 북극위원회 의장국이 러시아예요. 아. 지금 북극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한 예컨대 자원 탐사, 환경 보호, 그다음에 어떤 국제 협력 이걸 거의 다 한 나라가 러시아라고. 네네. 그래서 이 북극권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가 녹으면서 연중 항로가 열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이 전부 인도 태평양이고 영국 같은 나라 환장을 한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시대가 온 거거든. 그러니까 러시아를 우회하는 이 라인이 하나의 어떤 그 벨트가 구성이 된 건데. 예. 그랬는데 이게 저기 일본의 호응을 받은 거예요. 일본도 수혜네.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예. 이거는 영일 동맹의 부활인데.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1905년 체제라 그래. 어게인 1905년이라고 하는 건데. 영일 동맹 체제. 예. 예. 일본의 지금 극우 역사가들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평화적인 질서는 1905년 체제라는 거예요. 그 해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러시아 봉쇄가 포함됐다는 뜻인가요? 그 그러면? 뜻입니다. 네. 1904년에 시작된 러일 전쟁이 1905년에 끝나. 네네. 그게 우리나라 동해에서 벌어진 마지막 해전이에요. 네네. 예. 거기서 일본이 러시아 해군을 격파하고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복속시키고 네. 그 해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조선을 먹고 네.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해버려요. 먹고. 이게 1905년 체제예요. 네. 그러니까 1905년 체제는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한 영미일 동맹이 이제 안정화된 시대. 그 질서가 형성된 때 이때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안정적이며 네네. 그때부터 1차 대전 기간까지 일본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6 내지 7%예요. 엄청났네요. 네. 황금이 몰려들기 네. 시작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의 확장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음. 물론 이 질서가 무너진 거는 1920년대 대공황으로 공황 이제 때문에 교란이 무너졌죠. 되면서 네, 이때까지는 미국이 일본을 불량 국가로 안 봤어요. 네. 조선은 먹었지만 러시아를 격파해줬고 강력한 서방과 동맹을 맺은 아시아의 서구 나라가 생긴 거거든. 타라이꾸라고. 예, 타라이. 이게 1905년 체제인데 이게 대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기원하면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1%대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매년 신규 실업자가 250만 명씩 발생하고 농촌이 다 피폐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1930년대 들어와서 일본이 불량 국가로 변한 거다. 그게 만주 침략이다. 중일 전쟁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선 태평양 전쟁이라 이거요. 이거는 1930년 체제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일본이 그것을 갖다가 연결해 들어가는 이것이 러시아 우회 포회 전략에 중국을 막아내는 이 1905년 체제라는 주장이에요. 일본 학자들 주장이. 러시아를 포위하고 다시 중국을 쳐들어간다. 그렇죠. 뭐 경제적인 영향 방식이든 간에 이제 중국을 지역 패권자의 위치에서 끌어내린다. 그렇게 되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걸 보니까 결국 이런 얘기까지 일본이 노골적으로 한다는 건 충격적인 건데 거기에 이제 중국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나토를 끌어들이고 아시아를 나토화한다는 데 대해서 중국은 거의 역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건 역사 도전이고 다시 어게인 1905? 그러면은 틀림없이 이건 불량 국가로 가는 길이다. 1905년 질서가 어떻게 선한 질서냐? 그게 식민화가 시작된 제국주의 그 전쟁이 시작된 때다 그게. 그리고 사실은 1894년 그 전에 아편 전쟁이 있을 무렵에 2차 아편 전쟁이 있을 무렵에 조선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났고 그 동학 농민을 진압한다는 이유로 거기서 일본이 이기면서 이제 우리가 국가가 이제 그 쇠락의 식민화의 길을 간 거거든요. 1905년 체제는 1894년부터 시작된 거고 니들이 저기 대동아공영권이면 나중에 어떤 거 동양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서구에 붙어서 동양을 침략한 트리거 국가가 일본이 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까지 가가지고 나토하고 연결돼 집단 안보를 하자고 할 때 이때는 이제 심상치 않은 이제 노골적 도전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만한 거지. 한국은 앞잡이가 되겠다. 일본보다 더한 그런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해석이 되는 건데 이거는 너무 노골적이고 반역사적 발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엽기 3탄이 이겁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영업사원 그다음에 저 원전 방산 무기 중개상 세 번째가 이거예요. 사실 어떻게 세 보면 번째가 이거라고. 러시아나 중국이 깊이 있게 안 들어서 다행이네요. 아니 반응이 나왔어요. 나왔습니까? 러시아는 경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북극의 그 헤게모니를 유럽에 뺏길 수 있다 이 계산을 할 거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노골적인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신냉전 이런 게 아니라 이러다가는 다시 제국주의 시대로 대륙 침략으로 오겠다. 돌아가는. 아니 물론 당장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이게 하나의 메타포. 은유가 있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정상들 간에 그 작동하는 프레임으로 구체화된다? 이게 도대체가 눈 뜨고 그 용납이 됩니까 이게? 아니 실제로 이제 중국이 그 중앙아시아의 각종 탄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어서의 지금 일본이라든가 이런 자본의 침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답니다. 중국은 뭐 지금 시간에 중국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중국은 해양 국가로서의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대로 한 번도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끼리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원심력이 작동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의 해양 세력의 침략을 늘 두려워하죠, 중국은. 아니 그러니까 하도 엽기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거 역사적인 면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군사적인 면을 말씀드려야 될지 이제 나토화라고 하는 그것이 또 얼마나 골 때리는 개념인지 진짜 뭐 이거 뭐 몇 번 섹션을 나눠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좀 돌아다보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내니까
저조차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인데. 아니 엽기도 이런 엽기가 어디 있냐고. 여기서 제가 황당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는 메시지가 일관성도 없고 뭐 전반적인 전략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있긴 있어요. 미쳤다는 점에서는 일관돼요. 광인 전략이다. 네. 자, 광인 전략이다. 그러면은 이게 오랜만에 들어보네. 자, 우리가 봤을 때 김태효 차장에 의해서 뭔가 주입됐다라면 그래도 일관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관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관성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메시지에 너무 황당무계하니까 여기에 또 천공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래서 원래 미친 놈들끼리 몰려다녀. 아니 그 천공이라는 그래서, 사람이 네. 본인 유튜브에서 일본 이야기도 하고 뭐 국제관계 이야기를 막 해요. 네, 또 외국도 많이 다녀요. 외국도 다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황당무계한 그 널뛰기 외교에 천공의 영향을 받나?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하도 미친 발언을 하니까 오죽하면은 우리가 천공까지 이렇게 네. 들여다보는 이유가 도대체 이 얘기가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러다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제가 또 수요일 날 천공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 받았습니까? 예. 저기 6달 만에 연락 와가지고. 국방부에 그 천공이 출입했다 그 이야기 때문에. 네. 네. 하여간 뭐 그것도 할 얘기는 많은데 그런데 이 일련의 상황에서 그 절대로 우리가 그 환영받지 못할 저게 뭐가 저렇게 좋다고 해서 혼자 떠들고 난리냐. 근데 정작 본인은 문제점을 모르거든. 모르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근원을 따져가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김태효도 같이 미친놈인 건 맞아요. 그래도 김태효가 명색이 정치학 박사하고 시카고대. 이 국제 정치도 하고 이랬으면 일관성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근본주의 성향은 근본주의 성향이라는 것도 사실은 일관성이잖아요. 일관성이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네. 이리로 간 거예요. 원래 그 가치 중심 외교거든요. 가치 중심 외교. 네. 그게 이제 민주주의와 독재. 근데 뭐 저 사람들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그 서방이나 일본을 만나면 환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궁극적 이상까지 먼저 이렇게 선점해가지고 러시아는 자본주의 국가인데 지금 공산주의 아닌데. 아니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인데 네. 저 국가자본주의라 그래요. 국가자본주의. 국가자본주의라고 하는데 그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제 권위주의라 그러면서 서구에 반대하는 적이죠. 윤석열이 좋아하는 박정희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친화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그 얼핏 보면은 뭐 그렇게 미국 통도 아니고 미국 가서 학위만 받았지 영락 없는 학자요 그냥 실무 경험도 없고. 남미 관련해서 무슨 예. 학위를 받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논문인데. 논문이. 예. 그게 뭐냐면 라틴 아메리카 쪽에 관한 얘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국제 정치의 핵심 주제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김성한 안보실장 나갔지만은 그 논문이 농업 쪽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비교 정치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그 비교 정치라는 것이 일종의 어떤 그 국제 정치에 있어가지고 분쟁 연구라든가 어떤 국가의 어떤 권력 연구라든가 이런 쪽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그 내러티브 사례 비교 그렇죠. 연구죠. 그쪽에 가까우신 분들이에요. 네. 케이스 연구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분명히 일관성이 없는 건 사실이죠. 그죠? 네. 일관성이 없다. 외교 미친 소리 했다는 데는 일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친 소리다. 언제 들어도 이해가 안 간다. 네. 일관성이란 게 제대로 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야 우리가 일관성이 없다. 언제는 정상인데 언제는 비정상이다. 이래야 이게 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묘한 습성이 이제 생긴 게 있어요. 네. 윤 대통령이 뭔 얘기를 하면 놀라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려니 생각합니다. 그러려니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얼마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양평의 그 고속도로 문제도 그러려니 생각합니다. 그럴 만한 사람들이 없겠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뻔뻔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일단 어쨌든 이 천공 이야기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이 상황에 마지막 키워드 하나. 북한에서는 또 보통 이제 뭐 남조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칭을 했고 그다음에 보통 월경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국경을 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렇죠. 다른 나라인 것처럼 이제 표현을 씁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이라 그랬어요. 북한에서 음. 전체적인 이 남북 관계를 보는 입장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국제법 논리의 용어 개념이 한치도 안 틀려요. 국제법 논리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네. 그게 EEZ예요.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 배타적.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상당히 충격적인 그 성명이 나온 건데 네네. 뭐냐면은 그 7월 2일부터 8일까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네네. 대략 한 일주일 정도 기간에 무슨 모종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울진 앞바다에서 북한에 있는 통천이라고 있어요. 네네. 요 사이 여기에 그 동해 라인에 네. 미국 정찰기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네네. 그랬는데 그 동해 쪽에 보면은 동해 NLL이 있거든. 네네. 이거를 내가 제일 충격적인 표현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데 북한이 해상 경계선을 넘어왔다 그랬거든. 네. 그러면 동해 NLL이 해상 경계선이란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서해 NLL을 경계선이라 그러면은 저기 뭐야 일어서서 나가버리는 사람들인데. 네. 근데 동해 NLL은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사실 정전협정에 해상 경계선은 없거든. 그래서 맨날 서해가 난리라고. 네네네. 규범의 공백지대니까. 근데 동해에서 이렇게 됐다. 그 해상 경계선을 넘어왔다. 그래 동해는 인정하겠다는 얘기냐? 이건 남측 논리예요. 네. 해상 경계선. 우리 용어를 쓴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EEZ를 자기네 이제 그 수역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은 해안으로부터 200캐리를 네.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여태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분쟁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나라가 조밀조밀하게 겹쳐져 모여 있고 있다 섬도 보니까 많고 이러니까. 네. 그걸 선포하면 다 겹쳐. 음.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한국하고 일본 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각기 설정을 해보니까 상당 부분이 겹치는데 네. 그걸 중간 수역이라 그래요. 중간 수역이다. 네. 거기에 딱 독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일본의 태도가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실으면서 네. 예전하고 다르게 서술한 부분이 뭐냐면은 자기네 배타적 경제 수역을 표기해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가 파란색으로 돼 있어. 네네. 여기에 이렇게 넓게 우리 바다가 있고 여기에 독도가 있네? 네. 이렇게 가르친 거야. 학생들을.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보니까 단순한 독도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이 동해 일원에서 해양 세력권, 해양 영향권으로 앞으로 나가겠다는 뜻이요.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항의해야 되는 거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상투적 항의가 아니라 그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우리는 인정한 적이 없다. 네. 원래는 이 항의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이 이걸 이 정부가 빼버린 거지. 네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해서 뭐 초치해서 항의했다. 이게 다라는 건 뭐냐면 나머지에는 항의 안 한다는 논리인데 북한은 이걸 본 거예요. 네. 북한은 이걸 보니까 자 국제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유엔에서 정한 국제해양협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여기에선 영해가 12해리로 돼 있고 각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200해리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 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봤을 때 재밌는 거야. 한국은 EEZ 얘기를 안 하고 일본이 안 해. 근데 일본이 거버리면은 우리 쪽으로도 오네. 그러면 우리도 한번 거봐. 그럼 이 이야기네.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 땅에 휴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휴전선이 있어 이게 선이 바닥까지 쭉 이어가지고 이게 이제 경계처럼 생각하는데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게 두리뭉실해져 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바다에서는 완전 두리뭉실해져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네 대충. 그러면은 중간 지역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북한이 이걸 우리 수역이라고 표현을 해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똑같은 논리를 쓰는 거죠. 똑같은 논리를 쓰는. 그래서 이 동해에서의 해양 세력권 경쟁, 해양 주도권 경쟁에 우리가 뛰어들겠다는 용어 하다 보니까 모든 용어가 국제법 용어로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국호가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바뀌고 전쟁하다가 휴전한 상태가 아니고 다른 나라니까 우리 이제 200캐리가 겹치니까 중간 수역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논리를 풀어가는 거예요. 논리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언젠가 이 일본이 해양으로 세력권을 확장하고 독도를 편입하던 1905년 질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걸로 오는 걸로 보니까 북한도 그러면은 그자 이걸 이번에 선포한 건데 때마침 7월 2일부터 8월 사이에 미국 정찰기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작전 범위가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 정찰기를 막아내는 다른 논리가 없었거든. 네네. 이 접근을 못하게 하면 영해 논리 안 돼, 영공 논리 안 돼. 그렇다고 방공식별구역 이거 별로 해본 적이 없어. 야, EEZ로 해. 이렇게 됐는데 거기 들어왔는데 내가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충격적인 건데 거기에 들어온 비행기 기종과 날짜와 비행구역을 정확히 표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RC-130 정찰기, 네. 그다음에 RQ-4 센티널이라고 하는 무인 정찰기. 이건 레이더에 탐지도 잘 안 되는 거. U2 정찰기. 네, 유튜브. 아니 그런데 저거를 북한이 어떻게 알아냈을까? 저런 고급 데이터를 우린 발표 안 했는데 러시아나 중국? 그랬을 수 있는 거지. 네. 가르쳐 주기까지다. 그러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했던 이 이야기는 북한이 이제 동해에서 새로운 전투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동해로 나오겠다는 이야기네. 그러면서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준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기 또다시 요리로 비행하면 직접 대응하겠다. 그래서 친절하게 또 한 가지가 그 뒤에 한 줄이 더 있어요. 네.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서 하는 건 관여치 않겠다. 그런데 여기서 정탐하는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 직접 대응하겠다. 네. 그러면서 단호하고 분명한 대응이라 그랬어. 그러면은 내가 이래 보면은 이거는 새로운 어떤 그 치명적인 위험이 이제 생겨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이쪽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뉴스가 그래? 그러면 폭격기하고 전투기도 보낼 테니까 대응해 보시지. 미국에서? 이제 이게 최근에 그 한미가 언론에 흘리는 거예요. 공중연합 훈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말해놨는데 이게 제일 위험한 7, 8월 정세에서 제가 보기에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세미나 갔다가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맨날 서해 때문에 그 분쟁을 걱정했는데 그게 최근에 동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발적 상황으로서의 뭐 국지적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고 우발적 상황에서의 마찰 국면 충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 잡이가 또 시작돼요. 네네. 그런데 이 오징어란 놈이 희한한 게 꼭 NLL로만 와. 그게 그 난류성 어족이라 수온 19도에서 어장이 형성이 되는데 위로 많이 올라갔네요 요즘은.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가 북송어민 사건 뭐 이런 거 보십시오. 왜 동해가 왜 저렇게 됐냐? 딱 그 NLL에서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니까 남북한 배가 다 모인 거예요. 네. 그래서 목선이 뚫고 내려와 저기 무슨 북송어민 사건이 나타나 뭐 별하별 사건이 다 최근에 동해에 나타난 게 그게 전부 오징어 잡이하고 관련돼 있거든. 그런데 오징어가 안 잡히면 그럴 일도 없어. 네네. 근데 어군이 형성되면 남북한 배가 다 가고 그런 군함이 가게 돼 있고, 그래서 그 2018년에도 우리가 동해 NLL에서 북한 어선 퇴거 작전을 400회 했습니다. 실제 쫓아낸 것만 400회. 북한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선들이 목숨 걸고 내려오겠네요. 목숨 걸고 내려요. 지금 거기에 외화벌이 때문에. 네네. 그래가지고 그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배 안에서 벌어졌던 게.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뭡니까? 그러지 또 광개토 대왕함하고 일본 초계기 대치 사건도 그것 때문에 그렇죠. 네. 거기 북한 어민 구조하러 가다가 벌어진 사건이고 꼭 여기서 터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는 와중에 북이 저러면서 배타적 경제 수역을 한 것도 자기네 어장 이걸 지키겠다는 뜻이요. 네. 그래서 거기 일본 초계기가 올지도 모르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옛날 서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 서해하고. 근데 상대가 달라. 이번엔 일본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배타적 경제 수역은 앞으로 있을 그 성어기를 보고 계산까지 다 한 거고 여기에 정탐 활동하면은 이제 조져버리겠다. 벌써 싸움은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간이 또 좀 모자라가지고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나토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익이 없는 그 국제 관례에도 나는 황당한 이 메시지를 내는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 동해가
갈등의 하나의 중요한 지금 터전이 되고 있다. 예. 뭐 갈등의 터전은 각축장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죠? 맞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우발적인 충돌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거나 또는 북한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극우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봐 참 두려움이 생깁니다. 네. 저도 걱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문제들은 다음에 또 우리 김종대 의원님 모시고 다시 한번 또 깊은 토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허설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